고려아연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하고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월 16일자 고려아연의 공시 내용을 보면은 5월 14일자로 한국경제에서 호주 신재생에너지의 8.5조 원 투자 등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했는데요. 호주 신재생에너지 및 그린수소 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다각도로 검토 중이나 투자 주체, 투자 금액, 투자 시기, 조달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다른 또 뉴스로는 LG화학하고 고려아연이 그 배터리 동맹을 맺어가지고 합작을 한다. 본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2022년 4월 24일자 또 한국경제에서 공시가 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화학이 또 왜 이런 거를 추진했나 했더니 캔코의 지분 10%를 획득하여 전기차용 배터리 원자리 확보에 나섰다. 이렇게 되는데 LG화학이 황산니켈 생산업체 캔코 지분 10%를 획득했다. 배터리 원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결국은 그 황산니켈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양극재 그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아연의 어떤 그 생산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뭔가 이 전구체 합작법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에 제가 전구체가 뭔지는 저도 좀 배워 봐야 되겠습니다. 양극재는 조금 알았는데 그건 그렇고요. 뭐 이러한 그 뉴스들이 그 1분기 넘어서 뉴스들이 나왔습니다. 매출액을 보면은 1분기에 1조 8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8%가 증가를 했는데 매출 재료비가 더 증가를 했습니다. 11.2%. 그래서 스루풋은 0.6% 감소했고 스루풋률은 2.2% 하락을 했습니다. 운영비용은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2.68이고요. 전년 동기보다는 1.91에서 0.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제조업체로서 1.68이나 1.95 이런 거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노가난다고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가진 업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은 1922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84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 자산 내역에 오면은요,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96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제품이 많이 증가를 했네요. 상대적으로 그만큼 매출 속도가 느려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가격이 올라서 그 재고 금액이 증가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1850억 원의 그 재고가 증가를 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4%가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2.6%가 증가를 했습니다. 운영비용 중 주요 비용으로는 인건비가 3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3.1% 증가를 했습니다. 직원 수는 146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많이 그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그 증가 요인이 되겠네요. 증가가 되겠네요. 인당 평균 임금이 2,300만 원으로서 연간 9,180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제 대기업 수준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겠죠. 2차적으로 가장 들어가는 운영비용이 전력비로 나와 있습니다. 500억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 동기보다 24.2%가 감소를 했습니다. 아마 한국전력이 지금 적자의 늪에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그 한 개 기업이 1년에 요거를 4배 하면 한 2천억 정도를 그 전력비가 나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그 생산을 하는데 전력이 상당히 많이 소비되는 그런 그 업종인데, 운영 비용 중에서 17.8%를 점유를 했습니다. 아마 그 산업용의 특별 그게 있든지 아니면은 제 생각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자체 열병합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서 또 그 전에 그 연간 사업 보고서를 분석했을 때 열병합 발전소를 그 무연탄인가요? 유연탄인가? 무연탄이겠죠? 거기에서 그 LNG로 바꾼다 하는 그 뉴스를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런 등등으로 해가지고 전력비를 낮추는 그런 그 효과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운반비는 무려 107%나 증가한 410억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그 경유 가격 그 인상에 따른 운반비의 상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공 비율은 2%, 1.1%가 그 내려갔는데요. 상대적으로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 그 생산 재료 비율이 그 증가했다. 그러니까 그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없습니다. 일단 1단계에서 이 PQ 총 제조 비용이 제로면은 나머지 2, 3단계는 거의 투명하게 검증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다가 제목도 썼습니다만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회계 모델 기업으로 저는 선정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세 칸으로 2단계, 3단계로 입증이 되는 회사가 별로 없거든요. 재고자산 그 변동 기준도 스루프트 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표준과 동일하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현금도 똑같이 가져가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분석을 하는데 그 쾌감을 느낍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이 오차가 없을 때 기업을 분석하는데 어떤 그 예측의 정확도라든지 이런 것이 또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관 이 모델 기업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기업들이 그 분석을 하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 회계가 검증이 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들이 좀 달라가지고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증가액을 또 가감해 줘야 일치해가지고 요 밑에 단계로 계속 추적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고자산의 그 변동 범위를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표준적인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투명회계 가정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제품 가격 하락으로 검증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 검증 추론을 할 수 있는데요.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재고 회전율이.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추론을 하는 것이고, TOE 생산성도 떨어졌다. 그러면 제품 가격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그 추론을 하는 거죠. 이것을 데이터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다음 장에서 좀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 개발한 요소인데요. 16.5%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주가는 거꾸로 증가를 했습니다. 총자산 회전율은 뭐 생략하고요. 매출 채권 수금 속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나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이 분기에 3.7회전한다는 얘기는 3개월인데 3.7회전이니까 한 달 안에 모두 수금을 하고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속도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쉽게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들이 꽤 오른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서 가격이 떨어진 것은 그 은이거든요. 실버인데 이 실버가 어느 원재료에서 나오냐 그러면은 납, 연정광에서 나온다. 이게 0.3%뿐이 그 원재료는 증가를 안 했거든요. 증가를 했는데 거꾸로 그 은의 그 매출액 그 가중 평균을 원래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이게 단순히 이렇게 보더라도 이거는 그 원재료 가격은 상승을 했는데 크진 않지만 그러나 제품 가격은 내수 가격이나 수출 가격이나 크게 내려갔다. 이러면은 그 매출 비중이 이게 한 4분의 1 정도 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팩트, 영향이 크다. 이런 결과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은 하락한 거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이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제가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설명하기로는 아연이나 연은 국제가격, LME 가격 및 환율과 연동하여 월별로 가격이 산정이 된다. 월별로 매달 가격을 변동시키고 금은 국제시장가격, LBMA와 연동하여 업체별로 선정된다 이렇게 나오고 은은 LBMA 및 아시아 스파트 가격이란 게 있네요. 요거는 뭐 처음 들어보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자관 그 옛날부터 은은 동양이 원래 이 원조였죠. 그 중국이 은본위 제도로 했던 데니까 아시아 시장이 은은 옛날 그 산업혁명 전에도 주도했던 게 동양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은이 아시아 스파트 시장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상상을 해봅니다. 현금 재무지표에 와서요.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1318억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자본적 지출이 있다는 얘기는 계속 기업으로서 영속 가능한 기업으로서의 어떤 그 바로미터, 그 상징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속기업 비율은 20.3%로 되어 있고요. 현금 수익률은 그 3,067억 원으로서 수익률로는 4.4%, 전년 동기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6억 원 추가로 들어왔는데 거의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무차익 경영이나 마찬가지 수준으로 아주 부채가 없는 기업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 배당으로서 ROE 기준으로 해서 무려 5%나 됩니다. 이런 정도의 그 ROE 이익 배당률은 제조업에서 거의 뭐 드물게 찾기가 힘든 게 현재 국내 기업들의 현실이죠. 전년에는 3.7%였는데 무려 1.3%가 증가를 해서 이익 배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7,894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버퍼율은 40%로서 매우 전년 동기보다 20%나 크게 증가했고요. 안정선은 50%로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잉여금률이 무려 4,630%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보다는 128%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원가 회계 개념으로 이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선형 예측해 본다면은 9조 9천억 원이 될 것이다. 이때의 매출원가는 8조 6천억 원이 되는데 요것은 기말 재고가 10% 오른다고 봤을 때 8조 6천억 원이 8조 6천억 원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 내배가 아니고 단순 내배를 하더라도 재고자산의 변동 등등에 의해 가지고 매출액이 그 445%될 것이다. 9조 9천억 원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뭐 납품을 하는 비율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견적 가격을 사업 계획 승인이라는 과정으로 본다면은 2022년도 사업 계획을 아마 10조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지고요. 그러면 이제 그 내부 승인이 10조 원이라고 되면은 남는 게 이익이 1조 1,955억 원이 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뭐 더 욕심내지 말고 이대로 돼 보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자. 물론 매달 국제 가격이 바뀐다고 아까 얘기했으니까 내부 요인보다도 그 판매 가격은 결국 그 국제 가격에 의해서 연동되는 것이니까 내부 의지하고는 크게 작용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긴 있겠죠.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그래서 이 재고도 이 원재료 가격들이 계속 오르니까 요게 한 15%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랬을 경우에 이 매출 원가가 8조 6,773억 원이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앞선 현대중공업 분석과는 컨셉이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스르프 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예측을 하겠느냐? 그러면은 도수 없습니다. 4배 그냥 합니다. 4배. 4배를 그냥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손익분기점으로 산출하는 방식도 있는데 손익분기점으로 산출하는 방식도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 납품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내부 승인 과정이라면은 아까 원가 회계로 사업 계획을 예측했을 때는 10조 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스루프스로 하면은 9조 원 해도 이익이 8,781억 원 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9조 원만 해도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10조 원과 9조 원 사이에서 어딘가는 형성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내부 의지보다도 국제 시세에 따라서 틀려지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내부 의지를 뭘로 좀 할 거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4% 증분시켜 본다 그런 얘기죠. 4%만 1회전 정도만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출이 9조 7천억 정도는 나올 거다. 그럴 경우에 영업이익은 1조 원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올렸다고 해서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 수요에 따라서 또 국제 가격에 따라서 변동이 되는 거니까 그냥 9조 원이라고 봤을 경우에는 결국은 재고 회전율을 올리면은 재고 회전율을 4% 증분하면은 내부 관리 효율의 원가가 아니고 비용 절감 효과로 가공비가 1조 2,878원이었는데 8억 원이었는데 1조 2,725억 원으로 줄고 판매 관리비가 1조 2,699억 원으로 줄 수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9조 원만 하더라도 8,858억 원의 이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예측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맞을지 틀릴지 저도 매우 궁금한데 반기 보고서, 그 다음에 3, 4분기 보고서, 3, 4분기쯤 가면은 어느 정도 예측의 그 오차 범위가 좀 줄어들겠죠. 그거하고 비교해 보는 맛도 좀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